때라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저희가 보면 고난의 행군이 가져오는 이 변화가 진폭이 굉장히 큰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감각적으로 나누고 경험하는 세계가 국가 담론이 세워진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령 아버지의 은덕은 수령이 인민에게 주는 배급제를 통해서 작동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인민은 그것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동들은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제 간의 균열인데요. 북에서의 교육, 국가 담론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지덕철을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여건이죠. 물론 우리도 남쪽도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고 그 인간형을 길러내는 게 교육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 건설의 여건이고 지덕체이기 때문에 교사가 길러내야 되는 학생들은 그런 이제 직업, 그러니까 혁명가이면서도 지대체를 갖춘 학생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직업적 혁명가로, 주체의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 그 어떤 이색적인 요소에도 물들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원정, 그러니까 아주 그것에 사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북은 입학 후에 졸업 때까지 같은 반을 계속 가르치는 담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한 담임이 계속 졸업할 때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담임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담임은 그런 다음에 이제 담임은 학생의 자질이나 능력, 인성을 판단하고 이후에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추천서 같은 걸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그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풍부한 인간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그래야지 학생의 미래를 돌보고 학생의 인성을 길러내는 일을 하니까요. 이런 이제 교사상을 요구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상적인 사제 관계도 군사부 일체처럼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믿음, 그리고 선생들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니까, 어머니 같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육 방식도 이게 남쪽처럼 아주 경쟁적인 그런 것을 상호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달라고 못난 자녀가 없이 모든 사정과 능력을 고려해서 서로 도와주어 함께 발전하도록 하는 것처럼 교사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렇게 이제 서로 좀 더 공부 못하는 애는 잘하는 애가 같이 도와주고 이런 방식의 관계들로 교육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해왔는데, 그래서 구술자 중에는 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이제 선생님이 왕 같은 존재다, 뭐 선생님이 부모보다 더 그렇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나온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 체벌 다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체벌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선생님들이 때리는 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선생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적인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수령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 뭉친 동지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 담론에서 요구하는 혁명에 복무하는 사제관계는 일상적 삶을 사는 개인의 삶에서 어긋나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혁명적 사제관이 근거하고 있는 어머니 같은 헌신적 존재로서의 교사라는 돌봄과 사랑의 존재로서의 사적인 친밀감 위에서 이것 또한 작동한다는 거니까, 왜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따르고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또는 그런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사실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맺는 아주 밀접한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적 친밀감이 기초한 어머니로서의 사생관계가 있는데, 이게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거든요. 저는 일단 배급이 무너지니까 교사들이 기존처럼 이 배급을 못 받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장마당 나가서 자기도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학부모한테 먹거리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학교 운영도 사실은 국가가 옛날에는 물자를 제공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학부모들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학생, 학부모가 학교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먹을 거를 갖다 줘야 되고, 소풍을 가면 도시락을 싸다 갖고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미 먹을 생계가 이제 필요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학교를 안 나가고 대신에 이제 그 돈을 벌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비어버리게 된 거죠. 따라서 교사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저하되고 가구와 같은 사회적 권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치관의 붕괴가 고난의 행군이 끝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당마등 같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자 이를 교육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육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재력의 차이가 학교 내부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존에는 출신 성분을 가리키는 토대가 도하였는데 국가가 교사들의 생활과 학교 운영 자금을 책임지지 못하자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때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돈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불러서 과외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과외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학교 밖에서 특정 학생을 가르치는 일들이 생기고, 교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기에 이제 과거와 같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사적 친분 관계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밀성이라는 게, 왜냐하면 은근히 선생님이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면 도시락에 왜 안 쌌냐는 식으로 눈치를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도시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락, 잘 사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 일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촌지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북의 교사들이 어머니와 같은 품성을 아직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분화가 되고 있는 거죠. 남쪽도 그러하듯이 북의 경우에도 여전히 좋은 교사는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또 해상에서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 자기 담임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데 자기 동생은 정말 존경한다는 거죠. 자기 동생이 아프면 데리러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전거로. 그리고 이제 못 나오면 그 가르쳐 주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런 참신성에 대한 또는 친밀성에 기초한 사제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불러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이 불러온다는 것이 사실 이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교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교사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가 추락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뀐 교사들의 현재 교육 상황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과거의 교사들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주장하면서 한국에서의 서비스업의 한 종류가 되어버린 남쪽의 사제관하고는 좀 다른 그들만의 사제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정관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형태 안에 있으면서도 이 우정관도 사실은 가부장제적인 형태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동지적 관계에는 아주 그 형제적인 이런 형태의 친구적 관계도 포함하지만 여전히 동지라는 이런 관계를 포함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북의 공식 담론이 요구하는 이제 그 우정관이라고 하는 건 혁명적 동지에 근반한 우정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민족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이념의 우위성 하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친합을 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친함에서 실제로 개인적 관계는 이루어지지만 국가 공식 담론에서는 이것을 압도하거나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북의 교과서에서는 동지와 동무를 구분하고 동지를 자기보다 직급이 높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존칭으로, 동무는 30분이 지났나요?
직급이나 지위가 유사한 경우에 쓰는 호칭으로 써요. 근데 사실 구술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동무라는 호칭에 정치적 색깔이 있다고 그러면서 개인적 친분을 갖기 부족하다. 그래서 동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싶어하고 여전히 그 용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미끄럼짐이나 균열인데, 그래서 친구와의 개인적인 친함을 고수하는 사람은 동무라는 말 이에 은밀한 사적 친분을 담은 기표를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친구 관계하고 가족 관계를 구분해서 가족에게서만 은밀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이 그들이 이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친함의 내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함의 내밀한 영역이 사실 북쪽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그 자족적인 도시 방식으로 이게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공간 배치가, 그래서 일일 생활권 내에서 생산과 여가, 소비 활동을 다 해요. 학교도 그 안에 있고 상업실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태어난 곳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 자체도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친밀성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공식성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이 오면 바로 여기서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이제 개인적인 친밀성, 사적 친밀성이 그 불법적인 행위들을 눈 감는 방식으로 이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오히려 그런 그 압도당한 어떤 사적 개인들의 친밀성이 국가가 요구하는 도덕률이나 우정 간에 군복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전환 이후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정관이 아예 무너졌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전복은 사회국가 체제 이후 각자 도생에는 생존의 전략이 기초하기 때문에 과거 정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이웃과 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로 전환시키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우정이 없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장마당에서 고난의 행구를 함께 했던 새로운 우정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남편보다 더 강한 우정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조건적인 의리나 믿음에 근거한 비합리적인 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이나 합리적 계산을 고려한,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믿거나 도와주는 관계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이제 박미춘 선생 앞에서 발표한 그 가족 친족 있잖아요. 친족 간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으로의 변화하고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 간도 사실 이제 그래서 민족이라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집단, 공적 집단에 대한 기여라는 의미에서 이 사회적 기여에서 생계 유지라는 미끄러짐을 지금 이제 생계 유지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배급제가 무너지니까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여라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배급을 받으니까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출근을 하지만 자기들이 거기서 배급을 못 받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해도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직장에서 술판을 벌이고,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노동 규율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빼내서 시장에 내다 파는 등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직장 내의 동료들 사이에 공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직장은 형태만 유지하는 것으로 평이화되거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생계를 책임지는 채소가 아닌 가족 중심으로 묻히는 가족주의, 또는 집단보다는 개인 이익을 중시하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성장하면서 경제적 관념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사실 기천이나 선호도가 막 이렇게 그 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그 직업의 기천의 선호도, 배치에 대한 그 국가가 배치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직업을 그것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하나는 국가 권력 이전엔 당일꾼이 중심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일꾼이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술일꾼,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게 등장한 돈주로의 가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이걸 해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들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제 자본의 힘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개인적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원래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묵인 또는 공모의 은폐 메커니즘이 창출되고 이게 이제 뇌물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국가 관료, 직장 상속, 공장 지배인들 사이에 뇌물을 주고 받으며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고 사실은 정치 자본과 경제 자본이 결탁해 가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여전히 지금도 권력 중심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균열 속에서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제가 보는 건 최근에 북이 그 김일성, 김정일주의 또 그다음에 2014년이죠. 그리고 2019년 우리민족 제일주의가 아니라 우리국가 제일주의. 여기서 이제 독특한 민족이라는 상징을 강조하던 데서 사실 국가라는 상징을 강조한 쪽으로 자꾸 이동해 오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그 뭐냐 이승만 국부로서 이승만을 세우듯이 이쪽에서도 민족에서 국가로 그래서 당에서 개인 그때의 개인 숭배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수립한 그래서 이제 김일성 가계의 역사적 이념화와 국가의 상징화 방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일체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이 계획 경제 아직 이렇게 이전 상태로 복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체제 경제에서 밀리는 것도 있고 등등의 이유들 때문에 국가주의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국가주의 이동이 그러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모든 사회가 작동하는데 그 사회의 어떤 생산성 또는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비도인데 이 리비도를 사회적인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북에 있어서의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일할 사람을 채용하고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고 직업을 부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교육 직장이 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삶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대신에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개인 스스로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면 삶에 대한 자기 통치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국가가 그 모든 그 자기 삶, 개체의 삶을 전적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삶의 긴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구술 내용인데 뭐 저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냥 다 되니까. 근데 고난의 행군 이후로부터는 이전엔 그리고 이제 학교도 그냥 뭐 학교 가라니까 가서 배우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북의 이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다시 국가가 그걸 민족이라는 호명이 아니라 국가라는 호명 상징적인 호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균열은 이제 계속 일어날 거고 이런 균열을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북에서 그걸 계속 포획해서 만들려고는 하긴 하겠지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의 현재의 이행, 변화를 남쪽과의 접근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에서는 이 북의 이런 형태의 이행이 오히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의탁하듯이 현실에 굴복하고 국가적인 지도자라는 대타자의 강력함에 의존하는 태행을 낳듯이 이 탈북자들이 김일성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박정희를 향수 어린 듯이 보듯이 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의 인민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자기 통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무엇으로의 자유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그 세뇌를 벗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들이 자기 통치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요 관점이 이제 제가 이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다음 논문의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화된 가치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처럼 경제화된 가치관도 문제가 된다는 건데, 남쪽은 소유로, 북쪽은 정치적 활동으로 개인들의 가치와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자질은 억압되고, 따라서 남 또는 북을 벗어나 자기 통치성에 근거한 사회적 협력을 만드는 가치로의 이동을 모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후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이 돼야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다음 3년차에서 하여튼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 통치성이라는 개념은 저기 푸코의 개념이에요. 성의 역사에 나오는. 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